합동연합학술원 영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문학 강의로서 이기주의자의 딜레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주제로 1, 2, 3, 4번까지는 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되고 5번 이타주의자의 딜레마, 6번 이타주의자의 조건, 이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5번 이타주의자의 딜레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개체는 혈연관계에 있는 다른 개체를 돕는 것이 유전자를 보존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타주의는 혈연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은 다른 종과 공생관계를 형성합니다. 특히 인간은 친족뿐 아니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을 도우며 다른 동물에게까지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길을 걷다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 주었다면 그 사람은 유전자의 이익을 위해 그 아이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득은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며 이 사회적 평판은 생존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가설인 호혜적 이타주의 가설을 살펴보겠습니다. 호혜적 이타주의. 어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양팔을 굽힐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을 굽힐 수 없으므로 굶주리지 않으려면 누군가 음식을 먹여 주어야 합니다. 이 마을에는 이기주의자와 이타주의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타주의자는 굶주린 사람을 만나면 기꺼이 음식을 먹여주지만 이기주의자는 남이 먹여주는 음식만 받아 먹을 뿐입니다. 이타주의자들만 살고 있다면 사람들은 굶주리는 일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주의자들만 살고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들은 늘 이익을 봅니다. 그렇다면 마을에는 이기주의자만 살아남을까요? 이타주의자는 자신들이 항상 손해라는 것을 깨닫고 남을 돕는 일에 회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기주의자들의 전략을 학습할 것이고 결국 마을에는 이기주의자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흡혈귀만 살아남은 세상에서 흡혈귀들은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공급할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기주의자들이 완전히 집단을 장악하게 되면 이들도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먹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와 비둘기 게임을 연상케 합니다. 어느 쪽도 완전한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타주의자로 살아남은 이유가 됩니다. 이기주의자들이 설치는 세상에서도 이타주의자들은 성공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하버드 대학교의 대학원생 로버트 트리버스는 호혜적 이타주의의 진화라는 책에서 그 논문을 통해서 호혜적 이타주의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호혜적 이타주의란 말은 그만큼 받은 만큼 갚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보답하면 양쪽 모두 이익입니다. 이것 역시 순수한 이타주의는 아닙니다. 보답을 기대하는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리버스는 호혜적 이타주의를 논증하기 위해 반복적인 죄수의 딜레마를 고안했습니다. 그는 두 개체가 상호작용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협력할 확률도 커질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제시한 예를 들어봅시다. 한 무리의 새가 진드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자신의 부리로는 머리 위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새들끼리 서로 머리를 청소해 주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런데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도움을 주지 않는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는 남을 돕는 시간에 먹이를 잡을 수 있으므로 생존 가능성이 더 높고 결국 이기적인 새들이 집단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 전체는 진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돌연변이 두 마리가 생겨났습니다. 한 마리는 처음 보는 새들의 머리를 부리로 청소해주고 다른 한 마리는 과거에 자신을 청소해 줬던 새들의 머리만 청소해 주었습니다. 양팔을 펼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확인했듯이
두 돌연변이 중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은 새는 은혜를 갚는 새입니다. 더 극단적인 예로 어떤 돌연변이 새가 형제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 죽인다고 합시다. 그는 형제들을 모두 살해했으므로 혼자 살아남을 것이고 자신의 자손만 남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연변이 새의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유전적 특성이 곧바로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돌연변이 새의 유전적 특성을 물려받은 후손들은 돌연변이 형제들끼리 서로 둥지 밖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그 결과 돌연변이 새의 자손은 아주 극소수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로는 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돌연변이는 개체군 내에서 결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선택은 이기주의자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극단적 이기주의자는 결국 구성원들의 도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게임이 반복될수록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배신의 유혹이 협력의 이익보다 큽니다. 공유지에서 양을 방목하는 모든 목동이 규칙을 지키면 모두가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동들이 규칙을 어길 때 혼자만 규칙을 지키며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는 키를 높이는 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나무들이 서로 가지 뻗기를 제한하는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모두에게 이익일 것입니다. 물론 나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협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완전히 믿을 수 있다면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시간과 마음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 사회에는 늘 배신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한 차례만 게임을 할 경우 두 사람 모두 배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게임이 반복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게임을 맨 처음 고안했던 메릴 플러드와 멜빈 드레셔가 동료 학자 두 명에게 판돈을 주고 100번에 걸쳐 게임을 반복하도록 하자 60번이나 서로 협력했습니다. 더구나 참가자들은 상대의 호의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호의를 보였습니다. 동일한 상대와 반복적으로 게임을 할 때는 경쟁이 아니라 호의가 규칙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호혜적 이타주의 가설에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은 친족 선택 가설을 제시한 윌리엄 해밀턴과 미시간 대학교의 정치학자 로버트 엑실로드였습니다. 두 사람은 죄수의 딜레마를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엑실로드는 1970년대 말 컴퓨터를 통해 게임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전략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전략 간에 200번씩 반복 게임을 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3개의 전략이 게임에 참여했을 때 전략 A는 전략 B와 200번 반복해서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 C와 200번 반복해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엑셀로드는 전 세계에 있는 게임 이론가, 컴퓨터 공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등을 대상으로 죄수의 딜레마에서 가장 높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전략을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15개 전략이 응모가 되었습니다. 게임은 리그전 방식으로 진행되어 모든 전략들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자 아나톨 라포포트 교수가 응모한 맞대응 전략이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맞대응 전략은 일종의 조건부 협조 전략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게임 초기에는 상대에게 우호적으로 협력하다가 게임이 반복되면 상대의 전략에 따라 전략을 바꿉니다. 즉 이전 게임에서 상대가 협력했으면 협력을 선택하고 배신했으면 배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호의에는 호의로, 배신에는 배신으로 대응하는 호혜적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2차 리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게임에서 패한 참가자들은 맞대응 전략을 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출했습니다. 2차 리그전에 참가한 전략 프로그램은 모두 63개였습니다. 그러나 2차 리그전에서도 맞대응 전략이 우승했습니다.
이후 호혜적 원리는 진화 과정에서 이타적 행위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열쇠로 각광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열쇠는 이미 노너의 마태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노너와 마태복음. 먼저 노너 위령공에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4줄짜리 맞대응 전략 프로그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작위로 선발된 팀들이 게임을 하면 처음에는 속임수 전략이 순진한 협력자들을 물리칩니다. 이후 게임에서 패배한 협력자들이 사라지면 사기꾼들끼리만 상대하게 되므로 그들은 곧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이때 맞대응 전략이 나타나 사기꾼들에게 보복하고 같은 맞대응 팀에 협력하며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맞대응 팀들끼리 동맹을 형성해서 사기꾼들을 축출합니다. 엑설로드는 맞대응 전략이 이길 수 있었던 4가지 장점을 찾아냈습니다. 첫째, 게임 때 상대방에게 우호적이다. 둘째, 상대방이 배신하면 즉각 응징한다. 항상 협력만 하는 전략은 사기꾼에게 이용당할 위험이 크지만 상대방이 배신하면 그 다음엔 자기도 배신함으로써 일종의 경고를 보낸다. 셋째, 상대방이 배신하면 그 다음 게임에서 보복을 하지만 그 다음 게임에서는 다시 협력한다. 용서는 배신했던 상대방을 협력자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넷째, 전략의 명료성이다. 명료한 전략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쉽게 예측하게 한다. 일관성 있게 행동함으로써 상대방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전략이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협력했는지 배신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협력을 배신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오해가 발생하면 그 다음 게임에서 상대방은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오해는 오해를 낳는다. 한번 오해가 생기면 그 다음 게임에서 서로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한 사람은 협력하고 한 사람은 배신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즉 맞대응 전략은 한 번은 실수에 취약하다. 맞대응 팀 중에서 한쪽이 실수로 배신하면 상대방은 보복하고 이때부터 양자는 소득 없는 상호 보복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다. 맞대응 전략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속임수를 쓰지 말고 상대방이 배신했을 때만 복수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맞대응 전략의 핵심은 우호성, 보복성, 관용성,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호성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보복성은 상대방이 다시는 배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관용성은 배신의 경험을 가진 상대방과 상호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며, 투명성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정보를 명료하게 전달함으로써 장기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엑설로드와 해밀턴은 1981년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의 진화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식량을 모으는 개미가 사라졌을 때 배짱이는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타주의자가 없는 세상에서 이기주의자는 장점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자가 살아남는 최선의 길은 개미 세계의 유일한 배짱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천사들만 사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당신이 유일한 의미로서 온갖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천사들이 당신을 닮으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대응 전략은 마냥 협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협력할 의사를 감지할 때만 협력하기 때문에 배신의 연결고리를 차단합니다. 상대방을 착취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은 속임수를 써서 이득을 보려는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속임수를 사용하면 맞대응 전략은 협력을 중지함으로써 그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맞대응 전략은 상대방이 속임수를 구사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지를 않습니다. 맞대응 전략을 사용하는 개체가 많을수록 이 전략은 더욱 번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호의를 보이면 상대방도 호의를 보일 것입니다. 또 내가 배신을 하면 반드시 보복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기가 쉽지도 않고, 설령 한 번의 속임수로 이득을 얻었을지라도 상대방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임수를 계속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맞대응 전략은 진화적으로 매우 안정된 전략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호적인 전략이 비열한 전략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도덕적 희망을 갖게 합니다. 만약 호혜적 이타주의가 진화의 법칙이라면 인류는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주의자이고 당신만 이타주의자인 경우 당신은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이타주의자라면 이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순수한 이타주의자는 사기꾼들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이것이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모든 도덕교과서가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당신이 이런 딜레마에 처해 있다면 맞대응 전략을 사용하기를 권하겠습니다. 호의적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호의에 상대방이 배신으로 대답한다면 단호히 응징하십시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관대하게 용서하십시오. 여기까지가 5번이고 6번에 가서 이타주의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서식하는 흡혈박쥐는 60시간 동안 피를 마시지 못하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만일 집단이 함께 살아남으려면 필요한 양 이상의 피를 빨아두었다가 다른 박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피를 나누어주는 박쥐는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박쥐보다 이익입니다. 그러나 얻기만 하는 박쥐가 더 이익이며 주기만 하는 박쥐가 가장 손해입니다. 1984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동물학자 제럴든 윌킨스는 박쥐 무리를 관찰한 후 이들이 맞대응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과거에 피를 제공한 박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피를 제공받지만 그렇지 않은 박쥐는 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깃털을 손질해 줄 때 위장이 있는 부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때문에 피를 많이 빨아 볼록해진 배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피를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나누어 주지 않는 박쥐를 쉽게 적발하는 것입니다. 자해에서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침팬지는 과거에 자신의 털을 더 다듬어준 침팬지의 털을 다듬어줍니다. 하지만 맞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동물이 흔한 것이 아닙니다. 사자무리에서 영역을 방어하는 것은 암사자의 몫입니다. 숫사자는 다른 숫사자가 침입했을 때만 나섭니다. 영역을 침범당했을 때 암사자는 4가지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먼저 앞에 나서는 무조건적 협력자, 뒤에서 꾸불대는 무조건적 느림보, 상황이 긴박했을 때만 나서는 조건부 협력자, 긴박한 상황일수록 뒤로 처지는 조건부 노림보가 그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항상 앞에 나서는 사자만 앞으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사자 무리에서 맞대응 전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대응 전략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판자들은 맞대응 전략이 비열한 전략과 맞붙었을 때 번번이 패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각 전략이 얻은 점수를 합산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맞대응 전략은 게임에서 이긴 적이 별로 없고 다만 여러 차례의 무승부 점수를 합산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나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맞대응 전략은 개별 전투에서 지거나 비기지만 전쟁에서는 이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맞대응은 한쪽이 져야 이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논 제로섬 게임입니다. 전투가 아니라 일종의 거래인 셈입니다. 앞서 우리는 맞대응 전략이 한 번의 실수에 취약하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오해나 실수가 생길 경우 무한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은 없는 것일까요? 맞대응 전략을 조금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게임은 모든 것이 확률로 결정되는 토너먼트입니다. 참가팀은 모두 일정한 확률로 실수를 저지르고 일정한 확률에 따라 전술을 변경합니다. 참가팀들은 상대방의 성공한 전략을 기억하고 실패한 전략은 폐기합니다. 즉 상대방 전략에 대한 기억과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게임에서 승리한 것은 맞대응 전략이 아니라 관대한 맞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상대방이 저지르는 한 번의 실수에 대해 곧바로 보복하지 않고 이따금씩 눈감아줍니다. 실수로 계속 눈감아준다면 상대방에게 이용당하기 쉽지만
일정한 확률로 눈 감아주면 비열한 상대방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면서 실수나 오해로 인한 상호 보복의 연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맞대응 전략을 포함한 호혜적 이타주의가 익명성이 보장된 대규모 집단에서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낯선 사람들과 만나며 그가 배신할지 협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대규모 집단에서는 한 번의 배신을 엄격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무임승차하려는 자들의 확산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상대방은 나와 두 번째 게임을 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복을 하거나 협력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처벌을 하게 되면 한 번의 실수를 염려하는 호혜주의자들에게 게임에 참가하기를 꺼릴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배신자를 처벌하기보다 배신자를 처벌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계는 상호 감시와 밀고가 이루어지는 파시스트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호혜적 이타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인 조건은 당신이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의 거래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맞대응 전략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당신과의 관계가 언제 끝날지 알고 있다면 맞대응 전략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호혜적 이타주의가 성공하려면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의에 보답할 줄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를 기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이웃에 살고 있는 남자가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당신은 이웃집 남자의 얼굴을 알고는 있지만 평소 대화를 나누거나 술자리에서 어울릴 만큼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청첩장을 들고 결혼식장에 가야 할지 축의금만 전달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고민 끝에 당신은 축의금만 전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튿날 이웃집이 이사를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축의금을 전달하겠는가요? 또 이웃집 남자가 아니라 당신이 이사한다고 해도 축의금을 전달하겠습니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결혼식 이튿날 이사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웃집 딸이 결혼하는 날 바로 하루 전에 당신 아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사하는 경우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하루 전날 결혼한다면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웃집 남자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면 당신은 이웃집 결혼식에도 참석할 것입니다. 또 그가 축의금만 전달한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집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행동에 따라 당신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하루 전날 그가 건네는 축의금을 받아 챙기고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배신하며 이웃집 남자가 건넨 축의금은 온전히 당신의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둘 중 한 사람은 이사할 것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을 들을 염려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당신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배신하지 않는가요? 호혜적 이타주의에는 게임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평판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합니다. 주위의 평가에 따라 당신은 악한이 될 수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길을 가다가 돈이 두둑하게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도덕적 의무감과 관계없이 당신은 가장 먼저 주위를 둘러볼 것입니다. 도덕심을 발휘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당신이 지갑을 줍는 것을 본 목격자가 없는 경우와 목격자가 있는 경우 당신의 뇌는 전혀 다르게 작동할 것입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당신은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주위에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없다면 지갑을 경찰서로 가져갈 것인지 몰래 챙길 것인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갑을 몰래 챙기기로 결심했더라도 목격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느끼는 죄책감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목격자가 없다면 양심의 가책을 훨씬 덜 받겠지만 목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갑을
챙겼다면 당신은 무척 초조할 것입니다. 설령 당신이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 지갑을 주었더라도 목격자가 오해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이때 죄책감의 강도는 당신의 잘못된 행동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고 있는지 또는 언제 알려지게 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면 바람을 피운 행위보다 그 사실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더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판매원이나 모금원들은 당신이 일행과 함께 있을 때 물건 구매나 헌금을 권합니다. 당신은 모금원에게 돈을 기부하지 않은 것보다 기부하지 않는 모습을 일행이 목격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혼자 줄다리기를 할 때보다 힘을 덜 쓰는 사회적 태만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큰 집단에 속해 있을수록 줄을 덜 세게 당기고 박수를 덜 열심히 치고 아이디어를 적게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감시를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평판이 중요한 것은 사기꾼이나 바람둥이라는 소문을 내는 것만으로도 경쟁자에게 효과적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내에서 평판이 나빠지면 구성원들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볼까봐 점점 멀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몇몇 게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독재자 게임을 살펴봅시다. 테이블 위에 1000만원이 놓여있고 A와 B가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 돈을 두 사람이 나눠야 하는데 문제는 A가 독재자라는 것입니다. 따라 돈을 나누는 비율은 A 혼자서 결정하며 B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 게임에서 당신이 독재자라면 B에게 얼마를 나누어줄 용의가 있는가요? 욕심 많은 독재자라면 99대 1로 나눌 것입니다. B는 몹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독재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B가 자존심을 내세우며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 액수만큼 B는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당신이 B라면 자존심 때문에 한 푼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는 케이크 나누기처럼 A가 5대5의 비율을 정하고 B가 큰 판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분배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독재자 게임은 심리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변형된 게임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예정대로 독재자들은 그리 악독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재자들은 많은 액수를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관대했습니다. 1986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니얼 가너먼 연구팀은 독재자에게 돈을 건네주고 독재자 게임을 하거나 B와 똑같이 나눠 갖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실험에 참가한 160명 중 122명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 독재자 게임을 선택한 사람도 99대 1이 아니라 평균 25%를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버닌 스미스 교수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재자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양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예컨대 독재자가 되려면 일정한 테스트를 한 후 50% 내에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거쳐 독재자의 권리를 부여하자 이들은 갑자기 치사해졌습니다. 또 B가 무조건 독재자의 분배 비율을 수용하도록 할 경우 독재자는 더 인색해졌으며 또한 특히 독재자의 익명성을 보장한 게임에서는 무려 70%가 B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독재자나 응답자 모두에게 제시된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게 했을 때는 독재자가 전액을 독차지하는 인색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결국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행동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인색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합니다. 이번에는 독일 훔볼트 대학교 베르너 퀴트 교수가 창안한 최후 통첩 게임을 봅시다. 두 사람이 나눠야 할 돈은 1000만원으로 독재자 게임과 같습니다. 독재자 게임과 다른 점은 B는 독재자가 제안한 분배 비율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부하면 두 사람 모두 한 푼도 가질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이기적이라면 독재자는 최대한의 몫을 챙기려 할 것이고 B는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받을 것입니다. B에게는 1원이라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선택은 독재자가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비율로 분배하고 B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배 비율은 얼마인가요? 베르너 귀트 연구팀이 42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진행한 결과 놀랍게도 30%의 학생들이 5대5 분배를 제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분의 2가량이 40 내지 50%를 제안하고 4%만이 20% 이하를 제안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독재자가 20% 이하를 제안했을 때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독재자와 응답자의 입장을 바꾸어 실험을 반복했을 때도 독재자들은 평균 45%의 분배 비율을 제안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35%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독재자들은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반 가까이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응답자들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낮은 분배 비율을 거절했을까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하고 있는 경제학 이론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후 실시된 여러 차례의 실험에서 독재자들은 거의 유사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몫을 상대방에게 제안하고 응답자는 절반에 크게 못 미치면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독재자가 이타주의자거나 응답자가 비합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기적 본성과 함께 공정성을 배려하려는 사회적 본성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이기주의자가 터무니없는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응징하려는 심리적 메커니즘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은 제안에 보복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공재 게임을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임승차를 응징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를 응징하려는 자발성이 생기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자발성을 회피하려는 얌체들한테도 적당한 응징이 가해져야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서로 협력할 때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서로 배신할 때 가장 큰 손실을 입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한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간은 이타적 인간을 구별하는 능력보다 사기꾼을 구별하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즉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을 배제하고 호의적인 사람을 골라서 상대할 수 있습니다. 호의적인 사람끼리 모인 집단은 호혜적 이타주의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를 보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호혜주의자인지 이기주의자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과 거래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은 사회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니 대도시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이나 사기꾼과 마주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사람들을 기억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크기로 집단 규모를 추정할 때 인간의 경우 150명 규모의 사회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 이상의 구성원이 모인 집단은 모든 구성원들의 성격을 기억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평판을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도 150명 이상의 사람과 교류하기는 어렵지만 고도로 발달한 매체 때문에 평판을 공유하기는 쉽습니다. 우리는 짧은 만남으로도 상대방의 신뢰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것도 우리 조상들이 진화의 과정에서 습득한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남을 평가하는 데 투자하고 있으며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기꺼이 협력자를 찾아내 거래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인간은 수명이 길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딜레마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7번, 8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빨리 낭독한 거 이해를 하시고 한번 듣고 무슨 뜻인지가 기억이 남지 않거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두 번, 세 번 들으시면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잘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나 또는 또 여러 가지 심리학, 인문학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이 기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